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베트남의 변화와 몽골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트남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당시에 베트남은 응호 왕조라는 게 있고 리 왕조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후 딘 왕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before라는 뜻이 아니라 앞에 먼저 뭐 오히려 올드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레 왕조도 생겨나게 되는데 순서로 따지면은 응호, 그 다음에 딘, 그 다음에 전 레 왕조, 그 다음에 리 왕조,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응호 왕조는 5대 19 시기에 응오꾸엔이라고 하는데요. 이 응오하고 이 응오하고는 이게 한자로 쓰면은 그 오나라일 때 오자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 한자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자로 읽으면 오왕조예요. 오왕조. 그래서 응오꾸엔이 만든 나라가 되겠고요. 중국집에서 벗어나고자 하여서 이후에 딘왕조와 전 레왕조도 중국의 중원의 이제 송나라에 대항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다가 이 리왕조 때 돼서 조금 이제 더 커지게 되는데요. 이 11세기 초에 만들어져서 남진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진군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지역 이름 중에 참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참파 지역을 참파 지역 쪽으로 이렇게 진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송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남송의 책봉을 수용하면서 유리한 조건으로 화친을 합니다. 자, 이 당시에 송나라 즉 남송시대나 송나라나 둘 다 군사력이 굉장히 약했을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약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베트남이 나름 유리한 조건에서 송나라에게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지금 이게 보시는 게 이 오가 뭐냐면 우리 삼국지 할 때 위초고나라 할 때 그 오나라의 그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면 응오꾸옌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그 삼국지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 사람이 막 주유 장군 같이 막 그래요. 자, 넘어가서 이제 몽골 제국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몽골 제국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몽골 제국 하면 우리가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 근데 이 징기스칸의 옛날 이름이 무엇이냐면 테무친이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테무친이 징기스칸으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 거죠. 13세기 초 테무친이 몽골 부족을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쿠릴타이라는 곳에서 징기스칸으로 추대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몽골 제국이라 해서 이걸 몽골 말로 예케 몽골 울루스라고 그래요. 예케 몽골 울루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몽골 제국입니다. 자, 몽골 제국인데 이 몽골 제국이 카라코름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남송,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여기서 쭉 가서 키예프 지방까지, 그 다음에 여기 이쪽이 어디냐면 이제 헝가리 쪽이에요. 헝가리까지 사실상 진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토를 손에 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몽골 제국이 이제 완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칭기스칸이 죽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4명의 아들들에게 나라를 나눠줍니다. 그게 킵차크, 이랑구, 차가타이, 오고타이 이래요. 그래서 이 4명에게 칸 나눠주는 나라에서 사칸국이라 하고 이 칸이 한자로 쓰면 한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사한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칭기스칸이에요. 칭기스칸이고 이 칸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가한이라고 해서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칸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테무친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몽골 제국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몽골 제국의 발전인데요. 몽골 제국은
천호제하고 백호제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천호제라고 하는 거는 1000이고요. 백호는 100이에요. 그래서 천호에서 나오는 군대,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백호에서 나오는 군대,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10호에서 나오는 군대. 자, 이런 식으로 나름 체계적으로 했어요. 체계적으로 이게 군사력을 강화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중국 옆에 있는 서나라, 그 다음에 중국에 있었던 금나라, 그 다음에 호라즘 이런 데를 이제 정복하면서 비단길을 장악을 하고요. 그리고 그의 후계자들이 인더스강 위역을 진출하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와 키예프를 점령하면서 서쪽 초원길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것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칸이 있으면 칸 밑에는 천호장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천부장이라고 합시다. 예, 천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백호에서 나오는 백호장이 바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백부장, 그 다음에 10호장이니까 이제 10장. 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몽골군이 동아시아를 어디를 점령을 했느냐. 자, 위쪽에 있었던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남송을 공격해서 남송이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를 복속시키고 대리와 대월을 침략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소위 말하면 아까 우리 사칸국에서 봤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 칭기스칸의 손자이자 5대 칸이었던 쿠빌라이가 나라 이름을 원나라로 바꿔요. 그리고 수도가 카라코름이었던 곳에서 지금의 지금의 베이징인 대도, 그 당시 이름이 대도였어요. 대도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그리고 1270년에 고려가 항복을 하고 복속을 하죠. 그러면서 고려가 부마국이 돼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9년 뒤에는 남송이 멸망합니다. 예, 요렇게 함으로써 유목국가 최초로, 그러니까 몽골족이 최초로 중국 대륙을 통일을 합니다. 사실 우리 중국어를 보시면은 베이징, 찡짜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중국어가 이렇게 발음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언어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지금의 중국어처럼 바뀌게 된 것은 몽골 사람들 때문이다라는 그런 가설이 있다고도 해요. 네,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쿠빌라이 칸이에요. 쿠빌라이 칸이에요. 자, 그럼 넘어가서 원나라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남송 멸망 후에 그 남송 지방에다가 행중서성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걸 우리 줄여서 뭐라 하냐? 행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복지에 다루가치들을 파견을 하고요. 고려도 마찬가지로 다루가치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루가치가 그 정복지들을 감시하고 그 정복지의 정치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다루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들은 몽골인 지상주의 또는 몽골인 제일주의 또는 몽골 제일주의를 표방을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지배구조를 확립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몽골인, 두 번째가 생목인, 세 번째 한인, 네 번째 남인이에요. 자, 이 한인과 남인은 둘 다 사실상 한족이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 한인 안에는 또 어떤 애들이 들어가 있냐면 여진 사람, 거란 사람, 그 다음에 복속한 고려 사람, 그 다음에 금 지배 하에 있었던 한족까지는 전부 한인이라고 그랬고요. 그 외에 남송 지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특히 한족, 그러니까 남송 지방에 있었던 한족들을 가장 천하게 대접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게 몽골에게 협력했던 사람들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정치 군사권을 독점을 하는 몽골인이 가장 첫 번째 계급이고요. 자, 두 번째 계급이 무엇이냐면 재정과 경제를 담당하는 서역, 그러니까 아랍인들이나 페르시아인, 위구르인 이런 사람들이 생목인이에요. 생목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이 색깔을 띈 사람, 지금 말이 좀 이상한데
눈에 색깔을 띤 사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할게요. 눈가리가 눈가리가 우리처럼 시커먼 게 아니라 좀 색깔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생목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세 번째로 한인인데요. 한인은 여진족이나 거란족이나 그 다음에 고려 사람들이 오히려 남송보다 좀 빨리 복속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랭킹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 남인이라고 해서 사실상 한족들인데 대다수의 한족들이 이 1.5% 즉 약 3%의 지배층에게 시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3%가요. 자, 그 외에 몽골 제국이 대팽창하는데요. 먼저 고려 침략을 해서 최시부신 정권하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최시부신 정권이 처음에는 어디로 가느냐면 강화도로 가게 되죠. 강화도로 이제 대피를 하고 여기서 이제 항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최시부신 정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강화도에 있었던 왕족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면 개성으로 환도를 해요. 근데 이 개성 환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삼별초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삼별초들은 무신 정권의 경호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들의 호위부대입니다. 호위부대. 그래서 무신 정권의 실력자를 보디가드 해주는 그런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삼별초가 끝까지 항쟁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 고려는 부마국으로 전락하고 내정 간섭을 받게 됩니다. 부마국이 되면서 고려 황제에서 왕으로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폐하에서 전하로 바뀌게 되고 그런 것들. 그 다음 대월이 침략을 하였는데요. 이때 대월 즉 그러니까 베트남이죠 이게. 자, 베트남이 침략할 당시에 이 왕조 이름이 뭐였냐면 쩐 왕조예요. 쩐 왕조. 그래서 이 쩐흥따오라는 사람이 이 대월 침략을 하는 몽골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그리고 일본 침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몽, 그러니까 몽골과 고려죠. 고려와 몽골 연합군이 두 차례나 침공을 했지만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여몽 연합군을 준비하면서 고려에다가 무엇을 설치하냐면 정동행성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요. 그리고 이 정동행성에서 정벌에 필요한 물자를 징발하는 그런 행성을 우리는 뭐라 하냐? 정동행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 번의 원전이 끝나고 나서 정동행성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내정을 간섭하는 기관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쩐흥따오예요. 쩐흥따오. 그래서 쩐왕조의 이제 그 당시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쩐흥따오고요. 지금 베트남에 보시면 이 쩐흥따오를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서 기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 1차 일본 정벌이고요. 이게 뭐냐면 2차 일본 정벌이에요. 자, 이 당시 일본은요. 그 가마쿠라 막부였어요. 처음 이제 막부가 이제 들어선 것이 뭐냐면 가마쿠라 막부예요. 그래서 이 다자이후로 쳐들어가는데 이 쳐들어가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쯤에서 무엇을 만나냐면 태풍을 만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실려가게 되고 그러고 나서 1차 정벌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 이제 해줄 테니까 내가 진짜 관대하게 해줄 테니까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일본이 거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또 쳐들어가요. 두 번째로. 근데 이번에서도 여기에다가 또 무엇을 당하냐? 또 태풍을 당해요. 또 태풍을 맞아요. 그러면서 2차 일본 정벌도 실패로 끝나게 되죠. 이러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태풍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느냐? 신풍, 신이 부른 바람이다. 신이 바람을 불었다. 그래서 신, 카미, 카미라고 해요. 신을 카미라고 읽고 풍, 카제라고 읽어요. 그래서 카미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부른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 일본이
지금껏 잘 살게 되었다. 그래서 가미카제라는 말이 붙게 되었고,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의 특공대 이름, 즉 가미카제 특공대라는 이름에 다시 한번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몽골 제국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그 몽골 제국이 탄생하기 전에 있었던 레왕조까지의 베트남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촬영을 해서 좀 말이 좀 많이 버벅였는데요. 다음엔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곰들의 큰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곰들이었습니다.